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발롱도르 후보 30인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발롱도르를 주최하는 프랑스 풋볼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발롱도르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게시물을 올려줬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보통 이렇게 개인 수상을 할 때는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이 수상 명단에 올라갈 때가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때 경기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공격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발롱도르 후보 30인 명단만 봐도요,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서 뭐 이 명단에 홀란드도 있고 메시도 있고 음바페도 있고 대부분 공격 쪽이에요. 수비수는 김민재, 디아스, 그바르디올 단 3명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발롱도르 후보 명단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11위를 했었죠. 이 명단 안에 중앙 수비수를 보면 반다이크와 리디거 단 2명만 선정이 됐었고요. 풀백으로 넓혀봐도 아놀드와 칸셀루 총 수비수에서는 4명이 뽑혔어요. 이번 시즌에 발롱도르 후보 명단에 오른 수비수가 김민재, 그바르디올, 디아스 딱 3명이라는 건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선수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 명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당연하리만큼 기록이 좋아요. 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김민재, 가장 패스 성공 횟수가 많았던 선수가 김민재, 그리고 한 시즌을 통틀어서 드리블 돌파 허용 횟수가 4번입니다. 수비수 중에 가장 적은 수치고요. 공중볼 경합 승리 횟수도 수비수 중에 세리아에서 2번째로 높은 선수가 김민재였어요. 여러 가지 수치를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를 대표하는 압도적인 중앙 수비수였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뭐 리버풀을 만났을 때는 살라, 디아스, 조타를 만나서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를 만났을 때는 분데스리가 최고 공격수라고 할 수 있었던 무하니를 만나서 완벽하게 무하니를 봉쇄를 해버렸죠. 정말 수비적으로 미친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번 발롱도르 명단에 올라간 선수들을 보시면 단순히 수비력만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디아스, 그바르디올, 김민재 이 3명의 선수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어떤 게 있냐면, 각 팀에서 수비수지만 전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디아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바르디올도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빌드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 혹은 4백의 풀백에서도 뛸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전술적으로 중요했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세리아 우승을 한 나폴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였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나폴리가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했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수비 뒷공간, 이 공간 커버는 일단은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가 대단했던 건 뭐냐면, 수비 라인이 높게 끌어올려졌을 때 스팔레티 감독이 결국에는 이렇게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건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도 앞쪽으로 올라가서 압박에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 뒷공간이 넓게 열려있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이 뒷공간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요 공간 사이에서 상대팀 공격수들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김민재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압박을 잘해줄 뿐만 아니라 사실 라흐마니는 이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나폴리가 이렇게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그냥 단순히 김민재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라흐마니가 약간 수비 뒷공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 뒷공간을 거의 혼자서 커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김민재가 뒷공간 커버뿐만 아니라 올라와서 전방 압박에도 참여를 해주니까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즌 경기를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김민재 선수가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순간적으로 상대 공격수를 따라서 엄청나게 높은 지역까지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공격수가 볼을 잡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김민재가 이렇게 높은 지역까지 못 올라오고 내려가 있었다면 상대방 공격수가 내려왔을 때
상대팀은 공격수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높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를 완전하게 마크를 해버리니까 나폴리가 앞쪽에서 압박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결국에 김민재 선수가 앞쪽에서 공격수가 패스를 받을 때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폴리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패스가 있다면 이때 김민재가 어떤 공격수보다 빠르게 뒷공간으로 뛰어가서 패스를 끊어내는 그런 장면을 늘상 보여줬고요. 지난 시즌 나폴리가 호평을 받았던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정말 모든 팀을 상대로 전방 압박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그러한 축구의 핵심이 김민재였던 거죠. 이게 중앙 수비수가 수비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압박에 가담해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예 전방 압박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나폴리가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건 물론 앞쪽에 오시맨을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전방 압박을 했던 것도 있지만 최후방에서 애초에 김민재가 스피드가 부족하거나 전방 압박에 가담해주지 못하는 선수였다면 이 전술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 사실은 세리에가 개막한 다음에 나폴리에 김민재가 없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나폴리 선수들이 김민재의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보도가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난 시즌 나폴리의 전술을 보면요. 왼쪽 풀백인 마리오 후이가 사실상 플레이메이커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나폴리의 공격 전개가 마리오 후이를 중심으로 왼쪽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엘린스키가 마리오 후이가 약간 올라오니까 앞쪽으로 올라가서 오시맨과 투톱처럼 뛸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전방 압박도 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엘린스키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엘린스키가 올라가니까 로보트카 또한 한 칸 올라가서 사실상 지엘린스키 뒤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사실 연쇄적으로 나폴리가 앞쪽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전형을 왼쪽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김민재 선수가 왼쪽 공간, 마리오 후이의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됐고 동시에 로보트카가 수비라인 앞에 없기 때문에 로보트카의 앞공간, 수비라인 앞쪽도 김민재가 보호를 해야 됐습니다. 로보트카가 전형적인 수비가 강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 앞쪽 공간과 뒤쪽 공간, 심지어 왼쪽 공간까지 거의 모든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됐어요. 여기에 더해서 라흐마니 또한 패스가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라흐마니를 김민재보다 조금 더 앞쪽에 배치시켜서 앞쪽에서 라흐마니가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김민재가 마리오 후이가 없는 왼쪽 공간, 로보트카가 없는 앞쪽 공간, 그리고 수비라인이 기본적으로 높으니까 뒤쪽 공간, 심지어는 라흐마니가 약간 올라가서 빌드업을 전개하면 오른쪽 공간까지 사실상 상하 좌우를 모두 커버를 해야 되는 역할이었고요. 이 역할을 하면서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하고 가장 정확한 패스를 많이 기록했던 빌드업의 핵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매 경기 끝날 때마다 극찬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 나폴리의 축구 자체가 성립하려면 이 김민재라는 부품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 부품이 빠지는 순간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없고요. 마리오 후이가 플레이메이킹을 위해서 올라갈 수가 없고요. 라흐마니도 패스를 뿌려주기 위해서 올라갈 수가 없고 로보트카처럼 약간 수비력이 부족하지만 플레이메이커형 수비형 미드필더를 수비라인 앞쪽에 배치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보트카가 공격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의 수비라인 앞에 정말 수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상대팀이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장면에서 앞쪽으로 패스가 전개됐을 때 이 볼이 나폴리의 수비라인 앞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전 장면에서 봤던 것처럼 로보트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수비라인 앞 공간에 나폴리 선수들이 아예 없죠. 근데 이때 김민재가 볼이 떨어지는 순간 본인이 수비라인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세컨볼을 김민재가 차지를 해서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가까스로 수비라인 앞으로 떨어지는 볼을 걷어냈는데 아무래도 이 수비라인 앞에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볼이 또 상대팀에게 가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상대팀이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 선수가 수비에서의 상황 판단이 정말 어마무시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오른쪽 풀백인 디로렌초가 앞쪽에 볼이 떨어졌을 때 앞쪽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디로렌초가 올라갈 때 그 뒷공간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을 김민재가 보고 본인이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디로렌초가 뛰어나오니까 왼쪽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어느샌가 김민재가 오른쪽 측면으로 가서 상대방의 왼쪽 공격을 막아 세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김민재의 정말 대단한 점이거든요. 수비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는 동시에 상황 판단을 잘해서 수비라인 오른쪽 공간까지 가서 오른쪽 공간까지 커버를 한다. 사실상 이 왼쪽 중앙 수비수가 모든 공간을 커버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마리오 후이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왼쪽 공간에 나폴리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지루가 지능적으로 김민재를 일부러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와요. 그러면 반대편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루가 정말 영리했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지루를 따라서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리오 후이가 수비로 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AC 밀란의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루가 본인에게 오는 볼을 감각적으로 흘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김민재가 끌려갔다가 반대편으로 볼이 흘러가니까 곧바로 이 공간으로 뛰어나갑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장면인데 이 스피드를 따라가서 상대 공격수의 슈팅을 방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상대팀 선수가 김민재의 방해를 받으니까 당황해서 성급하게 슈팅을 하다가 골대를 맞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비수가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이 발롱도르 명단에 김민재가 들어간 이유가 지난 시즌 김민재의 퍼포먼스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들어갔다. 물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점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발롱도르는 이 30인 명단을 뽑아놓고 이 30인 명단 내에서 기자들이 5명의 선수를 고르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 근데 아무래도 1위부터 5위까지 뽑히는 선수들은 이번 시즌만 해도 보통 공격수가 선정이 돼요. 메시, 홀란드, 데브라이너 무조건 들어가야죠. 여기에 더해서 뭐 오시멘도 뭐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 자리 정도에 수비수를 넣어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미드필더나 이제 조금 더 공격 지역에서 선수를 또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부터 1등은 6점, 2등부터는 4점, 3점, 2점, 1점으로 차등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도 지난 시즌에 발롱도르 11위를 할 때 4등으로 한 명이 뽑았고 3등으로 한 명이 뽑아서 총 5점으로 이제 11위가 됐었어요. 이런 것처럼 공격수가 보통 포인트를 얻기 때문에 아마 김민재 선수가 포인트를 못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 중앙 수비수로서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 출신의 중앙 수비수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게 아시아 선수들이 중앙 수비수로서 유럽에서 성공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피지컬과 힘에 있죠. 근데 이거를 압도를 하면서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지금 뽑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발롱도르 명단이 들어간 것 자체가 역대 아시아 중앙 수비수 중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원탑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지금 상황인 건데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 명단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우리 국가대표팀이 지난 시즌에는 발롱도르 11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이번 시즌에는 발롱도르 30인에 포함된 전세계 탑3 중앙 수비수 김민재, 이 두 명을 가진 국가대표팀이라는 것이 우리 대표팀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아마도 이 바이에른 뮌헨에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정말로 궁금해진다.